안녕하십니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이 한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양쪽에 있네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보면서 해야 되는지 똑같이 나옵니까? 예.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스리랑카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강의 시간이 1시간인 줄 모르고 좀 더 시간이 되는 줄 알고 약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4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다 못 나갈 것 같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 이름은 정준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 강의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 오늘 만약에 질의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스리랑카나 초계불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지금 이 연구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거나 혹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satta@한메일.net입니다. 그 사따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불자로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처님을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치는 것처럼 부처님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 매일매일 쓰는 그 이메일 아이디 주소라도 믿음을 집어넣어보자 라고 해서 샀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큰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스리랑카 내에 있는 부디스트 앤 발리 유니버시티에서 학사 석사를 하고 그리고 켈라니아 대학에서 요즘 이제 남방 수행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그 윗바사나 수행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경전연구소라는 곳에서 빨리어 경전 번역 작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지금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방에서 지낼 때는 남방은 출가가 자유롭습니다. 출가와 한속이 자유로워서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남방 불교 국가 중에 하나인 그 미얀마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한 50% 정도는 출가의 경험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대신에 출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정도 출가 생활을 해보고 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가 완속이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수행을 할 때에는 단기 출가를 하여서 미얀마에서 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스리랑카에 돌아와서 제가자로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요 아래 그림 두 가지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미힌탈레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니사라나 와나야라고 하는 명상센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힌탈레라는 것은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처음 불교가 스리랑카에 들어온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니사라나 와나야라고 하는 명상센터는 열반 아니면은 죽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수행처에 들어가서 열반을 성취하기 전까지 수행처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게도 그 명상센터에 지도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행을 이제 여기저기에서 하러 해봤고요. 그리고 남방수행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오지에 있는 명상센터를 약 한 30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상센터 하나하나마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는 우선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서 나타나는 수행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불교 수행 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단계, 그것은 어떠한 현상이 진행되는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진행할 부분은 이제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그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 안에서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럼 좀 키울게요. 요일 때 있는데요. 좀 키우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디쯤 있습니까? 예, 좀 더 그 지역을 확대를 해볼까요? 예. 요 인도 밑에 있죠? 인도 밑에요. 굉장히 작은 섬나라입니다. 예.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해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개됐고, 이 스리랑카에서 버마, 요즘 미얀마라고 하죠. 미얀마, 태국, 예. 그리고 미얀마, 태국에서 또 라오스, 캄보디아 쪽으로 불교가 전개가 됩니다. 지금 파란색 줄이 쳐져 있는 그 국가들이 상자부 불교, 테라와다라고 하는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비엔남은 빠져 있습니다. 베트남은 대승불교 국가 안에 해당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불교를 전개하게 된 나라가 스리랑카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리랑카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자 형상을 하고 있죠. 사자의 후예들이라고 스스로들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그 보신 섬나라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크기는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뭐라고 할까. 내부 안에서는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도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KTX도 있고 또 고속도로도 발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빠르게는 150km 이상을 밟기도 하고, 그런데 스리랑카 내에서 100km 이상 밟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보통 빨리 가야 6, 70km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라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아까 이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북부 지역은 거의 그 타밀 반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북동부 지역. 그리고 지금 가장 그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서부에 있는 콜롬보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죠. 스리랑카 위치는 인도 남부 인도양 해상에 있고요. 행정적인 수도는 콜롬보라는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해외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 스리랑카이고 또 콜롬보이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국 식민지에 있으면서요, 그 현대적인 건물들과 그 자연 환경, 나무들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빌딩 숲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콜롬보는 정말 숲이 있고 그 안에 빌딩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자연 환경과 현대 시설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면은 참 구조를 잘 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도는 스리 자야나드라푸라라는 곳으로,
콜롬보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 국회가 여기 있어요. 팔리아먼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콜롬보로 봐야 되겠죠. 언어는 싱할리아, 영어, 타밀어 3개국어를 씁니다. 그래서 TV를 키면은 TV에서 뉴스를 3가지 종류 뉴스를 해요. 스리랑카 사람들 본토 말인 싱할리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힌두교도들이 쓰는 인도 남부의 힌두교도들이 쓰는 타밀어 3가지 공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유학을 할 때 잉글리시 미디엄으로 했습니다. 영어만 써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죠. 그리고 기후는 열대성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항상 여름입니다. 엊그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정말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리죠. 그리고 종교는 불교도가 약 69%, 힌두교가 11%, 이슬람교가 7.6%, 천주교가 7.5%. 미얀마의 그 불교도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에 비하면 불교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콜롬보 같은 경우를 보면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의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분포가 전국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그 콜롬보만 생각했을 때에는 불교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도들이 대부분 콜롬보시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보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되고요. 인구는 약 2천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절의 모습입니다. 절의 모습인데요. 탑이에요. 한 번은 친구가 저 유학하는데 놀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리랑카에는 종이 많냐? 그래가지고 종이 어딨냐? 난 종을 거의 못 봤는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종이다. 그래서 왜 뭐가 종이냐? 그랬더니 이 탑을 보고 종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종이 많다. 그래서 종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그 프랑스의 그 글을 쓰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 역시도 이 탑들을 종탑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칠판을 잠깐 써도 되나요? 이게 쓸 수 있나요? 그 왜 종처럼 생기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죠. 그럼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금방 그림만 하나 그리고 치울게요. 안 쓸게요. 불편하네요. 이걸 한번 쓰려니까. 그러면은 뭐 깊게 파지 않습니까? 뭐 3m 이상 뭐 파야 된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파먹으니까.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봉분을 쌌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무덤? 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수행자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분을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장을 하게 되는데 묻고서 봉분을 쌌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저게 누구의 묘냐? 신하가 얘기를 하죠. 어떤 훌륭한 수행자가 계셨는데 그 훌륭한 그 수행자의 무덤입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계셨는데 그 수행자가 뜨거운 햇볕 밑에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가서 우산을 씌워라.
우산을 씌웁니다. 우산을 싣고 이제 왕이 바뀝니다. 후대 왕이 지나가다가 저건 뭐고 저 위에 거 있는 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왕께서는 저 훌륭한 수행자를 위해서 우산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냐? 그럼 나도 씌워야 되겠다. 너도 씌워라. 그러냐? 나도 씌워야겠다. 나도 씌워라. 그럼 나도 씌워야지. 씌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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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을 빨리어로 쳇띠아라고 그러는데요. 탑과 동의어입니다. 쳇띠아, 우산. 그래서 후대에는 아예 이게 하나의 형태로 고리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되죠. 이 스리랑카의 탑이 미얀마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얀마 태국을 하면서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런 형태의 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의 탑들 형태가 그래서 종처럼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화면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저 기둥들은 뭘까요? 여기 또 기둥이 이렇게 있네요. 기둥들은 뭘까요? 나는 우산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탑을 씌워라. 그래서 탑을 씌웠습니다. 아예 또 다른 탑으로. 외부에 씌웠던 탑은 사라지고 그 기둥만 남은 자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칠판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보리수입니다. 이 보리수 같은 경우에 스리랑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보리수가 바다를 건너서 섬에 있느냐. 그것은 스리랑카의 불교가 아소카 왕에서 전래될 때 그 아소카 왕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들을 비구로 만들고 딸을 비구니로 만드십니다. 그 아들은 마인다 장로가 되고 딸은 상가미트라 공주가 되는데 그 상가미트라 공주가 그 보리수를 가지고 스리랑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서에 남아 있어요. 근데 아소카 왕이 그 보리수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보리수만 항상 관리하시고 거기 밑에 가서 계시다 보니까 그 왕비가 그 시기심이 생겨서 보리수를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불태우기 이전에 그 보리수가 접붙이기가 된다네요. 접목이 된다고 해서 그 스리랑카로 가져왔고 그 스리랑카의 상가미트라 공주가 가져온 보리수를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성지예요. 함부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보리수 잎을 딴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거기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기도 하죠.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오직 이 보리수만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보리수다라고 믿고 있고, 하지만 인도에도 보리수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탑들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스리랑카의 탑들은 다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농경 사회다 보니까 저수지를 개발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가뭄이 심했거든요,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저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밑에 이제 진흙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게 됐는데 그 기술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수지가 A라는 저수지에서 B라는 저수지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로의 그 높이 차가 약 40m 되거든요. 그러면은 1km에 1m의 높이 차로 물을 40km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그 벽돌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벽돌을 가지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벽돌을 가지고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탑 같은 경우 굉장히 대규모인데 가로가 100m, 높이가 100m가 넘는 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탑들의 경우 이게 가서 보면은 뒷모습을 보면은 자칫 이게 산인지 탑인지 모르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탑들이 있죠. 예, 지금 기도하시는 분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담블라라고 하는 사원에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제 11시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스리랑카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에서 저는 약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 두 번째로 스리랑카 명상센터의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 스리랑카 불교의 특징입니다.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네요. 우선 그 전에, 역사 들어가기 전에, 혹시 식객이란 만화 아십니까? 그 드라마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선은 만화가 인기를 끌었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연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만화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영화도 나왔고요. 영화가 인기를 끄니까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나 봐요. 예, 하시나요? 예. 그 식객이란 만화 1권 4화를 보면은 그 만화의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36, 2, 0, 60. 이 만화 제목이에요. 그 만화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은 하동관이라고 하는 곰탕집의 그 맛의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그 하동관이라는 곰탕집에 가서 곰탕 맛을 보고 나서 나도 곰탕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동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 좀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노린내도 좀 나는 것 같고 식탁도 좀 더럽고 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장사를 시작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최현대 시설로 깨끗하게 10,000원 투자를 해가지고 곰탕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동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대체 비법이 뭐냐?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냄새도 나고 노린내도 나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이 들끓고 우리는 깨끗하고 청결한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느냐? 맛의 비밀을 좀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 새로운 사업가에게 이 숫자를 주었습니다. 36, 2, 0, 60. 이곳에 대해서 해결하면 당신도 우리 식당처럼 곰탕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36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생육기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재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6개월.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재료인데요. 2가지 재료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인공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0은 세월의 맛이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것이 하동관 곰탕의 맛의 비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이와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29, 6, 45, 80. 예? 부처님 생애. 예. 예. 비밀을 쉽게 찾아내시네요. 예, 맞습니다. 29살에 출가를 하시죠. 예. 그리고 6년간 고행을 하시고요.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80세 열반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죠. 예.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시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예. 그냥 요 정도 29, 60, 45, 80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스리랑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80. 80세에 열반하신 이후부터 불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부터니까요. 불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성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죠. 물론 그 넓은 의미에서 경전 안에는 경륜론 3장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 경전의 성립 과정을 보면은 남방 상자부 전통에서는 6차 결집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6차 결집.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3차 결집까지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4차 결집은 분홍색, 그리고 5차, 6차 결집은 연두색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왼쪽에 시기의 연대를 보시면은 5차, 6차 결집은 1871년, 1954년부터 진행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차, 6차 결집은 근현대에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1, 2, 3, 4 결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시기가 1차 결집 같은 경우에는 불멸 후 95일, 2차 결집은 불멸 후 100년, 3차 결집은 불멸 후 234년, 4차 결집은 불멸 후 450년, 기원전 94년이라고 돼서 기원전 1세기의 4차 결집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4차 결집까지가 역사적으로 저희가 오늘날 볼 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색깔을 보시면은 하늘색은 파란색은 인도에서 진행된 결집이고요. 분홍색은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결집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바꿔봤어요. 물론 녹색은 미얀마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림을 4장밖에 넣지 못해서 제가 40장을 준비해서 그 중에 4장만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선 1차 결집 같은 경우 80세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이후에 결집이 95일 이후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마하가섭 아시나요? 마하가섭이 제자들과 함께 유행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연로하셨는데 부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가죠.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꽃을 하늘에만 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하가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아니 이렇게 많은 꽃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많은 꽃을 얻어가시나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의 일부를 얻어가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하가섭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가사파와 함께 가는 그 비부 승단의 한 노승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싸,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됐어. 아니 도대체 왜 잘 됐다는 거요? 하고 물으니 그거 보셔, 이제부터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마가사는 깜짝 놀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결집이라고 하는 상기띠가 시작됩니다. 원어로 상기띠인데요, 상 함께 기다,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전으로 암송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요, 라자가의 아잡다 사또 왕의 시절에 마하가섭의 시작으로 해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서 약 7개월간 구전되던 가르침을 수집합니다. 그것이 1차 결집이에요. 약 7개월간이요. 그림에서 보시는 곳이 이제 칠엽골이라는 곳입니다. 이 칠엽골이라는 곳에 모여서 약 7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야사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데요, 그 야사 장로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한 무리의 승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긴데 제가 좀 짧게 넘어갈게요. 그 승단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승단이 독특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야사 장로가 보기에 어떤 점이었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자들, 신도들한테 돈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개인의 재산으로 그 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해서 이 야사 장로가 그 승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니 지금 내가 보아하니 당신들이 돈을 받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율장에 따르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그 돈을 보시를 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당신과도 공이 나눠줄 테니까 이걸 받고 떠나라. 근데 야사가 율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머지 9가지의 다른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율장의 규칙과 다른 부분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사 장로는 그 마을을 떠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무슨 얘기냐? 율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 장로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레와타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1차 결집 때 구전되어 있던 율장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한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율장에 있는 것은 좀 플렉시블하게 조절해서 운영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보수파들이 700명이 모여가지고 율장을 재정비합니다. 그것이 불묘로 100년이에요. 700명이 모여가지고 율장을 아주 스트릭하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상자부 불교입니다. 남방불교. 그런데 그와 반해서 돈은 가져도 되고 기타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플렉시블하게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너희들이 결집을 해? 우리도 결집한다 라고 해서 결집을 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수파는 700명 모였습니다. 진보라고 예를 들어보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는 안 써 있고요. 이 글자가 좀 작아서 10,000명을 모입니다. 700대 10,000. 700명은 1차 결집 때 한 율장에 대해서 스트릭하게 지켜야 된다. 10,000명은 플렉시블하게 가자
그것을 불교 안에서 최초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본 분열이라고 해요. 그것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불묘로 100년에 율장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따르냐의 문제를 놓고요. 그래서 대중부는 10,0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한 이후에 결집이 없고요. 상자부는 계속해서 결집을 이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2차 결집이 우선 율장의 재정비가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죠. 인도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 134년이 지난 경우에 이제 인도에 아소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소카 왕은 불교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출가자에게 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만 출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텐데 생계형 출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할 일이 없게 되고 하니까 승단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아소카왕은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생계형 출가자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부터 정말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싶었던 분들이 방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행의 뜻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수행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명상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국내에 시작된 명상센터들이 다 무료로 하다가 요즘 조금씩 이제 돈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 재정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선은 1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냥 공짜로 해가지고 명상센터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수행 조금 하고 저녁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부르거든요. 불러가지고 우리 차 한잔 마시자, 아니면 뭐 내가 수행할 때 뭐가 어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을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이라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끊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소카왕도 고민을 합니다. 어떡할까? 지금 이 승단 안에 정말 훌륭한 스님들과 그렇지 못한 스님들이 섞여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라고 해서 3차 결집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약 9개월간 1,000명의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목갈리,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하셨다고 하는 목갈리푸타티사라고 하는 장로가 진행을 해서 3차 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결집 안에서 논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아비담마 아시나요? 손오공과 삼장법사 아시죠? 손오공과 삼장법사에서 손오공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원숭이죠. 삼장법사가 가지고 다니시는 삼장이 뭔가요? 첫 번째 경률론 3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 부처님의 말씀, 율, 조금 아까 근본 분열의 배경이 됐던 약속, 규칙, 율, 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것, 그 논장. 경률론 3장 중에 논장이 3차 결집 때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장이 정비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경률론 3장이 부처님 당시에 다 있었겠지만 그 논장은 논사들에 의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보기보다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논장이 정비된 것이 이제 3차 결집입니다. 인도의 파트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3차 결집이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부터 인도에서의 불교는 쇠퇴합니다. 불교가 이제 사라져 가죠. 아소카왕 이후부터요. 근데 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무슨 변화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소카왕이 아들 마인다를 비구로 만들고 딸 상가미त्रा를 비구니로 만들어서 그 세계의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을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마힌다 장로입니다. 이 마힌다 장로가 그때 당시 스리랑카의 왕이었던 데바남피아티사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서로 문답을 주고받은 이후에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데바나피아티사 왕이 마힌다 왕이 가져온 불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국교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들어온 이후에 약 6개월 후에 상가미트라 비구니가 아까 말씀드린 보리수를 가지고 스리랑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처님의 사리 중에 치사리, 이 사리를 가지고 또 스리랑카로 오게 되죠. 이것은 상인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소중한 거를 어디에 숨겨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 주머니에다 넣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갈취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머리 위에서 빛이 나죠. 그 머리 위에 숨겨가지고 치사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여기저기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진신사리는 지금 이 치사리가 스리랑카 캔디에 모셔져 있습니다. 캔디 그 절에 그 황금 지붕입니다. 황금 지붕 위에 모셔져 있죠. 이 사리가 부처님의 사리 중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 처음 전개가 된 곳은 여기 미힌탈레라는 지역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이요. 여기가 이제 미힌탈레에 있는 탑입니다. 이건 제가 살찌기 전에 모습인데요. 그림을 보지 마시고, 그림이 없어서요. 그냥 그 지형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제 그림 뒤에 있는 그릇 같은 게 있죠. 저게 뭘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움푹 패여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움푹 패여 있는 것 뭘까요? 뭐 인도에서 뭐 아유르베다 해가지고 뭐 약초를 담아서 몸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런 뭐 욕조로 쓰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일종의 바로입니다. 바로. 탁발에서 받아온 공약물들을 모은 곳입니다. 계셨던 비구 스님들 수가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7,000명에서 8,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지금 미힌탈레 이 사원에서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4월 이제 지났지만요. 4월 되면은 그 남방불교 국가들 사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날이 껴 있기도 한데요. 보통 그 3,000명, 4,000명씩 모여서 수행을 함께 합니다. 공양간을 보면 대단하죠. 이 스리랑카에 불교가 들어와서 그 불교가 처음부터 얼마나 이 미힌탈레라는 지역에서 번성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스리랑카에 들어와서 불교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스리랑카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스리랑카를 불교 국가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고 바라몬교, 오늘날 이제 힌두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힌두교도들이 번창하면서 그 영향이 스리랑카에도 미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라는 그 작은 섬나라에.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아까 큰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끊임없이 그 인도 남부에 있는 초라라고 하는 그 종교를 이제 베다교 혹은 그 바라문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계속 침략을 해옵니다. 스리랑카에. 끝없이 전쟁을 하죠. 지금 이때 역시도 스리랑카는 그 침략과 더불어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 14년 정도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도들이 스님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때 스리랑카 스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다고 했죠?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했죠. 근데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전 같은 경우에는 암송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만 남은 경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시면 그 경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이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행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하자. 각자 수행을 계속해 나아갈래? 아니면은 결집을 하여,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에는 싱할리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 구전되던 것을 싱할리로 옮길까를 놓고서 고민을 하던 끝에 수행은 잠시 접자. 지금 우리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부처님 말씀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결집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4차 결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왓다가만이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약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7년간 진행을 하는데요. 이 4차 결집은 기원전 1세기에 진행됐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경률론 3장을 처음 문자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영어로 father라고 하지 않습니까? father를 한글로 피읍, 아, 디귿,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이 아니라 똑같이 싱할리로 피읍, 아, 디귿,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영어가 아니라 팔리어를 싱할리라고 하는 스리랑카 문자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을 하는 게 거죠. 잘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4차 결집이 기원전 94년, 기원전 1세기인데 5차 결집이 언제 일어납니까? 1871년에 일어나죠. 그 전에 결집들은 뭐 100년 단위로 수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기원전 1세기에서 19세기까지 결집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문자의 힘입니다. 문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따로 결집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5차, 6차 결집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5차, 6차 결집은 4차 결집된 것에 대해서 각자의 나라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틀린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로 고스란히 남는 작업을 실시한 것은 기원전 1세기에 진행된 이 4차 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스님들이 드실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경전을 암송하다가 안 되면은 모래를 쌓아서 거기에다가 목을 기대고서 그 암송을 하고 결집을 해 나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서 문자 작업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때 결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빨리 3장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결집된 것들입니다. 알루비아라라고 하는 사원에서 약 7년간 진행됩니다. 지금 이 스님께서 그 철심 같은 걸로 쓰고 계시잖아요.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야자잎을 잘 말린 다음에요. 그 야자잎에 철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팝니다. 한 다음에 흑심가루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계속 문지르면 그 홈에 그 가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가루가 이제 유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폐업경이라고 부릅니다. 폐업경. 우리가 경전에서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전을 빨리어로 숫다라고 하거든요. 숫다.
숫다가 뜻이 뭐냐면은 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과 마찬가지죠. 왜냐, 이 폐역경들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묶었어요. 우리도 책을 실로 묶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접착제가 발달해가지고 본드로 잘 되어 있지만 실로 묶었기 때문에 그때 역시 이걸 숫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국에도 좀 전개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 4차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스리랑카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까 처음에 보신 29, 6, 45, 80이 있고요. 95일 후에 1차 결집, 경장과 율장을 모으고 100년 후에 2차 결집. 2차 결집 때에는 율장 문제로 인해서 근본 분열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분열은 대중부라고 하는 10,000명이 모여서 한 마하상기과 대중부와 그다음 보수파라고 하는 테라와다로 나눠졌고요. 이것이 이제 근본 분열이면서 부파 불교가 시작이 됐고, 후에 대중부는 9부파, 테라와다는 11부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요, 요 당시에 부파 분열이 일어날 시기에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불교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세계적인 추세하고. 그 다음에 3차 결집의 논장이 성립이 되고요. 4차 결집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이 처음 문자로 남는데, 그 4차 결집 이전의 시기쯤에 힌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의 원형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4차 결집 때 3장이 처음 문자로 남게 되죠. 그리고 영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하고 100년에 내기 전에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내에서는 우빠티사 장로라는 분에 의해서 해탈도론, 위무띠마카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간다라 마뚜라 불상 조각이 시작이 되고요. 한번 보시죠. 간다라 마뚜라의 불상 조각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기원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년에서 200년 전에는 불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은 있었잖아요. 위아라라고 하는 절은 있었는데 불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간다라 마뚜라 양식에 의해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절에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탑, 아까 보신 탑, 그리고 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는 순서가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탑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운 분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상징이에요. 탑 안에 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그다음 보리수는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죠. 그래서 탑을 먼저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보리수 예를 갖췄습니다. 후에 불상이 조각된 이후부터는 탑, 보리수, 불상 순서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경주에 한번 그 불국사에 갔는데 그 탑에는 걸터 앉아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대문전 들어와서 꼭 이제 부처님 불상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참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탑이 오히려 더 순서상으로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하튼 100년, 200년 사이에 불상 조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년 이후에 용수의 공사상이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그 400년 사이에 이제 300년에서 열애장사상, 유식사상이 발생하고요. 372년에 한국의 불교가 전래되죠. 그 다음에 400년경에 세치나의 아비담마 구사론이 나오고 무착의 대승 아비담마 집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0년 이후에 5세기에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위스티마카가 붓다고사에서 스리랑카 내에서 써집니다. 물론 이제 붓다고사는 청정도론 외에도 주석서의 기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중간학파가 분열되고 600년 이후에
이슬람교가 성립되고요. 원효 스님께서 활동하시고 현장 스님이 인도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700년 이후에 중간 유식 사상이 융합이 되고 인도에서 탄트리즘이 성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참 건너뛰어서 7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캄보디아, 앙코르왓이 설립이 되죠. 앙코르왓은 사실은 불교 사원은 아니죠. 예. 힌두교도 사원인데 후에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불교화되면서 불자들이 가서 그 힌두 사원에 있는 그 신상들의 목을 다 치고 부처님 상을 가서 바꿔놓죠. 그 다음에 12세기에 아비담마타 상가, 요즘 강목 스님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번역하신 그 책이 이제 12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결집 그리고 불교의 역사적인 진행과 더불어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스리랑카 불교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림을 보시죠. 지우고 이 초록색 스리랑카에서 진행됐던 부분들 그리고 스리랑카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불교가 진행됐는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리랑카의 그 불교 시대를 이해하려면은 크게 네 가지 시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아누라다푸라 시대라고 하고요. 미인탈레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아누라다푸라에서 한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폴로나루아라고 하는 시대로 옮겨가서 한 시대를 경험하고 또 다시 캔디라고 하는 마지막 왕조로 가서 한 시대를 겪고 끝으로 이제 콜롬보에서 여러 불교 단체가 생기면서 현대 불교가의 맥이 콜롬보에서 또 유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저렇습니다. 점점 내려오네요. 예, 점점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건국은 기원전 5세기 말입니다. 그 북인도에 있던 아리안 계통인 이제 싱할라족들이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나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위제야 왕자가 약 700명을 거느리고 이 스리랑카의 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말에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소카 왕이 마인다 장로를 스리랑카에 보내서 불교를 전리한 것이 기원전 3세기입니다. 그럼 건국 이후에 약 200년 후에 불교가 들어왔고 불교가 들어와서 국교화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2500년 불교 역사 중에서 스리랑카 불교 역사는 2300년이 되었습니다. 200년을 제외한 2300년이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입니다. 후에 이제 1956년에 부타자얀티라고 하는 부처님 성년 2500주년 기념으로 스리랑카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좀 아까 설명드린 그 빨리어로 문자로 남아있는 것을 스리랑카 말인 싱할리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번역된 번역물을 보고 나니까 빨리어인 원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 싱할리라고 하는 문자 자체가 빨리어라고 하는 문자에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다 빨리어에 있는 언어가 생겼고 또 싱할리어에 들어있는 언어가 빨리어로 들어갔고 막 이게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를 빠던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버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번역 아닙니까? 그런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father를 번역해도 father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번역할 필요가 없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하고 나서도 그 번역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리랑카의 역사와 불교의 역사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불교 전례가 기원전 3세기에 데와남피아티사의 왕과 마힌다 장로의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부분에 들어가니까 조금 재미가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예.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는 중입니다. 계속 갈까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리랑카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 밑에 갑자기 빨간색으로 줄이 쳐졌는데요. 인도의 타밀, 초라, 오늘날의 힌두의 지속적인 침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스리랑카에요.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요. 계속 오늘날까지도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끝에 4차 결집이라고 하는 결집을 하게 되었고, 그 4차 결집 이후에 그 지금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칭송을 받고 있는 두타가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를 되찾기 위해서 싸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인도의 타밀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침략이 있으니까요, 4차 결집 이후에 결국에 빨리어로 경전, 빨리 3장의 문자로 나온 이후에 승단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합니다. 결국에는요, 문자로 남긴 이후에. 그 이후에 왔다 가만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계속 침략은 해오고 그 14년간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하니까 왕국에 몸을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 숨어 있었거든요.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마하티사라고 하는 스님의 절에 잠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요. 숨어 있다가 다시 그 초라의 침략이 멈춰서 그것을 무찌르고 왕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숨어있던 왔다가마니 아바야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숨겨준 스님께 도움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절을 지어줍니다. 큰 절을 지어주니까 그 기존에 계시던 스님들께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드시겠죠? 서운한 생각이 드니까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와 이제 질투가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마하티사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 약간 개방적이셨어요. 그 개방적이셨던 스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자들과의 접촉이 너무 잦다. 그래서 이것은 율장을 위배했다. 그러한 이유로 승단에서 이 스님을 축출시킵니다. 축출하니까 이 마하티사 장로가 혼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와 함께 비구들이 같이 나간다. 그래서 500비구가 함께 또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승단이 처음으로 스리랑카 내에서도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유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거기에서 시기가 생겨서 다시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비아라고 하는 대사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계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지금 현재 조계종과 비교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대사파라고 하는 한 종단만 있었는데, 그 종단이 이 마하티사 장로를 축출함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승단이 분열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대사파와 무해산사파의 분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대사파와 무해산사파의 분열도 또 다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대사파와 무해산사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대사파는 그 상자부 전통이라고 하는 보수파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파였고요. 무해산사파라고 하는 아베아게리는 아까 마하티사 장로께서 좀 개방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외부에 있는 종교나 아니면은 분열된 대중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지닌 종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전통적으로 대사파에서 유지되어 오던 것들이 아베아겔이라고 하는 무해산사파에서 산스크리트어도 들어오게 되고요, 점성술도 들어오게 되고 각종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보수파로 상자부의 맥을 이어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기원전 1세기에 대사파와 무해산사파라고 하는 분열로 인해서 보수와 약간의 진보가 이미 섞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대승불교가 스리랑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열이 또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승단의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영상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 4차 결집을 하게 됐을 때 스님들께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맥이 유지되면서 과연 경전 연구를 하는 것이 핵심인가?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 핵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경전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전 연구 쪽으로 갔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수행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말이 적고 그것을 티내지 않았고 경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되고 연구를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후에는 이런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가마와시, 아란야와시. 가마와시는 마을에서 사는 스님들을 얘기하고 아란야와시는 숲속에서 사는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구분이 이미 이 시기에 기원전 1세기에 나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역사서에 보면은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아라한에 대한 기록이 기원전 1세기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리랑카 불교의 풍토가 수행 쪽보다는 교학 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초록색 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상자부 전통 혹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얼리 부디즘 초기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빨리 3장 주석서 다 스리랑카에서 쓰여졌고요. 해탈도론 스리랑카에서 쓰여졌고 청정도론 스리랑카에서 쓰여졌고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번역되어 있는 아비담마타 상가 다 스리랑카에서 쓰여졌습니다. 거의 모든 문헌이 다 스리랑카에서 쓰여졌어요. 교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반면에 스리랑카에 있는 수행 풍토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스리랑카의 수행처들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아란야라고 하는데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센터들이 미얀마나 태국에 가시면은요. 태국에는 담마가야라고 해서 20만 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명상 공간이 있고요. 20만 명입니다. 사람이 점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도 양곤 시내에 3,000명, 4,000명이 함께 수행하는 명상센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명상센터들은 지금 오늘날 현재에도 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굿띠라고 하는 개인 방사 안에서 수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열반 아니면 죽음 이런 모토를 걸고 아예 수행을 하시고 그래서 인터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현지인들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 오지의 명상센터를 찾아갔을 때 이런 곳이 있는지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용히 진행이 맥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분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미 이 승단의 분열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명상센터 부분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탓입니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 때부터 교학과 수행에 대한 비중의 차이가 생기면서부터 스리랑카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교학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방을 대표하는 3개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일 텐데요. 그 세 가지 3개 국가가 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한테는 그 미얀마가 수행하기에 좋은 것이 그 어느 수행처를 가도 우리말로 통역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계율 쪽은 태국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스님들께서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도들이 스님들께서 계율을 지키시고 그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보좌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그 교학이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그 교학이 발전하게 된 데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시간 조절을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개가 안 됐네요. 영상센터도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스킵하고요. 볼로나로아 시대를 또 지나서 캔디 시대가 오는데요. 캔디 시대부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왕족의 분열을 하게 됩니다. 왕족의 분열을 하면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꽃대 왕조, 시타와카 왕조, 캔디 왕조로 분열이 되는데 이 왕조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왕조들이 다른 왕조를 이겨야 되잖아요. 다른 왕국을.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각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꽃대 왕조 같은 경우에 포르투갈에 그 정치적인 협약을 함께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스리랑카에 처음 들어올 때는 좋다. 우리 한번 협약을 맺어서 함께 상생하고 발전을 해보자 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카톨릭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면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스님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상을 파괴나 절을 파괴하는 것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지나서 포르투갈 이후에 또 네덜란드가 또 통치를 하게 돼요. 네덜란드가 통치한 이후에는 영국의 통치가 181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스리랑카에 들어와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캔디 왕조하고 협정을 맺는데요. 불교 보호조약을 세워요. 불교 보호조약을 세워서 그 불교를 이게 스리랑카 국교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역시 힌두교의 침입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할 때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국가의 주요 보직에 타밀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민지 하는 동안에 안정을 원했거든요. 근데 타밀과 불교도들이 계속 싸우니까 그 싸움을 막기 위해서 다수인 싱할라보다는 소수인 타밀족들의 일부를 주요 보직에 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된 것 같았었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저는 이제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 중대가 아니라 포대에 있었는데 그 포대 간에 평소에 많이 싸웁니다. 체육대하고 가면 싸우는데 포대보다 더 큰 단위인 대대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 대대 간에 이기기 위해서 그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옆에 포대하고 너무나 친하게 지냅니다. 그것처럼 지금 그 영국의 식민지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싸움이 잠시 멈추게 되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영국 식민지 안에서. 그 영국 식민지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그 파라두아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 기독교 전하고 기독교를 개종을 해야지만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군한한다라고 하는 스님이
그 기독교 혹은 그 천주교 사제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 논쟁을 벌인 내용이 영자 신문에 7일간 실리게 됩니다. 영자 신문의 위력은요, 그냥 영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간 싸움을 한 끝에, 논쟁을 벌인 끝에 구나난다 스님이 이기세요. 논리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가르침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에서 이기십니다. 그 이긴 내용이 신문에 실려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자 미국의 올코트 대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불교를 개종을 하고, 또 그 전에 있던 스리랑카 내에 서양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불교 교육에 대한 중흥과 불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려 교육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승려 교육 기관이 이제 삐리베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삐리베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인데요. 그 강원이 이제 위디오다야다, 위디오랑카라다 하는 강원들이 생기는데, 그 위디오다야라고 하는 강원이 후에 국가에서 국립대학으로 바뀝니다. 그 국립대학으로 바뀐 것이 켈러니아 대학으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한 곳이 그 대학이 되겠죠. 이처럼 그 여러 논쟁도 있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불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운동이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타밀족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었는데 1948년에 스리랑카가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독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인 싱할라족들이 소수인 타밀이 주요 보직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소수의 타밀들을 주요 보직에서 내쫓게 됩니다. 내쫓으니까 타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안 그래도 사이도 안 좋은데. 그래서 또 다시 테러가 벌어지고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하는 기간에 스쿨타임이라고 있는데요. 학교 등하교 시간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그 마라다나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아이들 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뻥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천장이 막 무너지죠. 먼지가 우뚝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집 밖에 나아가 보면은 제 집 앞에 한 장관이 살았었는데 그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방에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는 그 부분에 이제 잘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뭐 평화협정을 맺었다 기타 등등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안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침에 이제 뻥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은 호텔이 날아가 있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폭탄 테러를 또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은 북쪽에서 뭐 침입한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렇게 북풍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선거 때가 되면은 일부러 쓰레기통에다가 폭탄을 집어넣고 사람은 안 다칠 정도로 터뜨리는 겁니다. 타밀이 아니라 싱할려주기. 그러면은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국민적인 정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런 것이 또 그 안에서도 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후에 여행하시게 되면은 길을 가다 보면은 밑에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도처에 많이 있는데 그 곳들이 다 거기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난 곳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타밀군에 대해서 스리랑카의 다수가 타밀군을 민간인을 막 죽이고 학대를 하고 뭐 혹사를 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뭐 단체에서 그것을 막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이 전쟁이 1, 2년 된 전쟁이 아닙니다. 아까 그 역사에서 보신 것처럼 2300년 가까이 된 전쟁입니다. 종교로 인해서 생긴 전쟁.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스리랑카 스님들은 경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집을 이행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결집으로 인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교학의 체계 안에서 고스란히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역경을 보면은 그 기원전 1세기의 문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교학이 추정됐기 때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에도 아란야라고 하는 숲속의 명상센터들에서는 많은 스님들께서 열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그 수행을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스리랑카에 있는 명상센터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숲속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숲속 안에 있다 보니까 습하고 그리고 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거머리, 특히 저는 거머리, 뱀, 정갈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거머리, 뱀, 정갈들을 즐비하고 그 안에서도 스님들께서 계속 수행을 해 나아가십니다. 교화길 체제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초기 불교의 맥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주 조용히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 죄송하고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